안녕하세요. 프로파일러 배상훈입니다. 2020년 1월 6일이죠. 오늘은 아침에 MBC에 아침 방송을 새벽부터 나갔어요. 그래서 뭐 일사라 녹음하고 언론 인터뷰하고 도착해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지금이네요. 또 좀 이따 MBC 세계를 누리는 가야 돼 갖고 이것저것 하는 일 없이 바쁘네요. 어쨌든 새로운 한 주입니다. 새로 시작한 한 주도 늦었지만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지난번에 그런 사건이 있었죠. 친모가 5살 딸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서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는 혹시 물고문을 당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손이 불어 있었다. 사실 손이 불어 있으려고 하면은 물에 담궈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30분 이상, 2시간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오늘 서울경찰청 출입기자단에 얘기된 바로 의하면은 1차 소견은 익사는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물이 불어 있었으니까 익사는 아닌데 그러면 뭐냐? 그러니까 부검은 이미 끝났죠. 근데 이제 약동물 검사를 검사해서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른 어떤 요인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사실 다른 요인이 생각해 보세요. 익사가 아니면 맞아 죽었다는 건가? 쇼크사? 그럼 쇼크사라고 하니까 말하자면 다른 형태의 뭐 실혈사라든가 흉기라든가 이런 거고 그러니까 심정지는 맞으니까 그러면 이것은 오히려 더 미궁으로 빠질 수 있는, 이렇게 더 미궁으로 빠진다는 건 더 어떻게 보면 더 잔혹한 방법을 사용했을 수 있는. 예를 들면은 물에 집어넣은 다음에 그대로 꼼짝마 이런 상태로 뒀다가 쇼크사했다거나 저체온사. 차라리 익사였으면은 근데 그것도 아니죠. 물고문이잖아요. 자기 자식을. 근데 이 지금 국가수에서 구체적인 부검 결과를 지금 미적미적하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보통 이렇게 미적미적하면은 정확히 모르는 거고 명확하지 않은 거고 그래서 약동물 검사를 한 다음에 약동물 검사가 없으면은 아마 쇼크사.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은 아이들이니까 심각한 폭행 상태에서 가둬진 상태에서 쇼크사 이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참 뭐라고 하나 참 국가수의 이 부검이 실제로 참 안타깝죠. 좀 더 과학적이고 좀 더 정확한 사인이 나올 수 없을까? 사실 오늘 오후에 언론 인터뷰를 했다는 것은 국가수 그 정범 지식 관련된 현대중공업의 산재 사고사로 민사 판결 확정된 그래서 국가수의 부검, 우리나라의 부검 체계, 그 과학수사 체계, 소위 말하는 자칭 범죄심리 전문가들과 과학수사 전문가들, 특히 부검 관련된 사람들의 이런 어떤 그 가망 없는 전문가주의, 무지한 전문가주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지금 이 아이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도 이 정도면 사실은 모른다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한 달 뒤에 약동물 검사 나오면은 모르면 모른다고 했으면 좋겠어요. 즉, 같다. 이걸 배제할 수 없다. 아니 하다. 이런 말장난하지 말고 모르면 모른다. 불명이다. 이렇게. 네. 어쨌든 그건 그렇고, 하여튼 조금 더 미국으로 빠지네요. 그럼 이것은 이 가해자들에 대한 아직
이 친모가 했는지, 친모 혼자 했는지 아니면 그 부모가 다 했는지 그건 아직 모르는 겁니다. 수사를 해봐야 조금 더 수사를 해서 일종의 심리 면담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 아이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고유정 사건이 진행되는 거 아시죠? 워낙 사건들이 많으니까 오늘 이제 뭐라 하면 마지막 그 재판이에요. 이제 마지막 재판이 아니라 이제 거의 좀 마무리돼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붓아들 살인 사건에 대한, 그러니까 변사 사건이 정확히 말하면 살인으로 해서 이 재판부는 이제 20일까지 고유정에 대한 결심 공판을 마치고 2월 초에 선고 공판을 한다고 하니까 병합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이 조금 애매한 거는 재판 중에 이런 게 있었나 봐요. 재판에 이제 검사 쪽은 이 의붓아들이 죽기 일주일 전, 말하자면 2019년 2월 22일 오후 1시 52분쯤에 지금의 남편과 싸우다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걸 법정에서 녹음 내역을 공개했나 봐요. 내가 의붓아들을 죽여버릴까? 라고 말한 녹음 내역이 법정에서 됐다고 해요. 그리고 요거 하기 전에 포렌식을 통해서 4년 전에 발생한 일종의 비급해서, 그러니까 벽에를 눌러서 죽인 그 사건을 검색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정황상 의정이 쟤를 죽여버릴까? 라는 얘기도 했고 그 전에 검색을 했으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남편과 다투는 과정에서 너의 모든 것을 다 물어뜯어 줄 테다. 웃음기 없이 모두 사라지게 하지 마. 난 너한테 더한 고통을 주고 떠날 것이다. 등등의 문자, SNS를 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검찰은 여기서 이제 동기를 찾은 거죠. 현 남편이 유산한 아이를 진정으로 아끼지 않고 전처와 낳은 의붓아들만 아끼는 태도를 보이자 의붓아들을 죽일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전적으로 이 검찰의 주장이고요. 사실 이걸 포렌식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좀 다른 얘기를 하면 인간이 여러분들이 쓰는 많은 어떤 휴대폰이나 휴대기기나 디지털 기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그 정보에 특정한 걸 찾아서 어떤 동기를 입증하려고 할 때는 그 자체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평소에 했던 언행이라든가 행동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특정한 상황 때 저게 더 나왔다 라고 하면은 그건 의미가 있어요. 근데 지금 고유정에 대한 부분은 그 부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그냥 딴지 한번 거는 거예요. 고유정이 워낙 사악한 인간이어서 여러 어린애들한테 내가 저 새끼 죽여버릴 거야. 아니면 자기 수틀리는 어떤 사람한테 저 새끼 죽여버릴까? 라고 가족이나 친구나 이런 얘기를 했었다. 라고 하면은 지금 검찰이 제시한, 그리고 현 남편하고 얘기했던 내가 쟤를 죽여버릴까? 라고 한 그 얘기는 가치가 낮아지죠. 그러니까 늘 입에 달고 다녔다. 그럼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낮은 거죠. 근데 평소에 그렇지 않고 저런 얘기를 했을 때 무엇인가 특별한 일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비교 샘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검찰이라든가 수사기관이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해요. 그게 더 있었으면은 판사를 좀 더 설득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 심리적 성향에 따라서 특정한 말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제 말이 맞죠? 그죠? 내가 늘 입에 저 새끼 죽여버려 그냥 막 욕을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욕을 했다. 그게 무슨 가치가 있죠? 늘 달고 다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좀 검찰의 이 증거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그런 부분이 좀 그랬고, 검찰이 이런 거예요. 현 남편이 유산한 아이를 진정으로 아끼지 않고 전처와 낳은 의붓아들만 아낀다라고 하면은
제가 고의정이라면 남편을 죽이겠어요. 현 남편을. 아니, 같이 죽이죠. 의붓아들. 그러니까 의붓아들도 죽이고 현 남편을 죽이고, 반대로 현 남편을 죽이고 의붓아들을 죽이고. 그러니까 제가 조금 걸리는 건 계속 그런 거예요. 고의정이 의붓아들을 죽였다고 하면은 혹시라도 순서가 좀 바뀌지 않았냐. 그러니까 현 남편도 죽이려고 하지 않았냐. 물론 현 남편도 그런 말씀을 하시죠. 자기도 좀 위험했던 적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한 순서, 이런 논리적 전개, 행동적 전개, 범죄 행동적, 이걸 좀 검찰이 좀 입증을 했으면 좀 조금 더 입증에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는 고의정에 대한 여러 가지 정황 증거는 분명히 존재해요. 그리고 뭐 국가수의 센터장, 수민학회장, 뭐 이정빈 뭐 교수, 이런 그러니까 증인으로 나와 갖고 세 가지 가능성. 말하자면 그 현 남편이 우연히 자기 아들을 이렇게 허벅지에 깔아 죽일 가능성, 사고죠. 그런 건 없다. 또 하나의 가능성. 말하자면 이 피해자가 자연사, 이건 제 가능성이 없죠. 결국은 피고인의 계획살인, 그 뒤에서 누른 것 같다. 뭐 이런 형태로 보면은, 그러니까 정황적인 건 분명히 맞는데 그걸 고의정이 했다라고 하는 거는 아직 입증된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었을 가능성은 높다. 근데 그게 고의정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고의정은 그때 깨 있었다. 그때 깨 있어 갖고 이상하게도 3월 2일 새벽에 인터넷 검색도 하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도 삭제하고, 그 삭제한 연락처라고 하는 건 현 남편의 전 부인, 그 관련된 그런 사람들의 거를 삭제하고. 그러면은 만약에 제가 수사진이라고 하면 고의정이 평소에도 뜬금없이 일어나서 뜬금없이 그 잠 안 자고 일어나 갖고 딴짓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짓들을 거의 안 했다. 한 적이 없다. 근데 연하는 곧 했다. 이건 의미가 있죠. 근데 만약에 고의정이 워낙 이상한 애라서 뜬금없이 갑자기 자다가 일어나 갖고 막 뭘 검색하고 뭐 이렇게 이상한 소설도 보고 막 웹툰도 보고 그랬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가치가 있나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디지털 포렌식에 의한 어떤 행동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비교 샘플이 있어야 돼요. 비교 샘플을 많이 확보해서 좋죠. 그러니까 평소에 전혀 그렇지 않았어. 근데 그날만 특별히 했어. 그러면 이거는 이런 살인 행동을 할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고의정의 변호인 측은 뭐라고 하냐면 그거 다 상상이다. 우연을 다 맞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걸 입증하려고 하면 평소 행동과 달랐다고 하는 걸 입증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검찰은 그걸 입증을 안 했죠? 그래서 제가 지금 검찰이 좀 뭔가 많이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좀 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결국은 스모킹 건은 없었어요. 말하자면은 고유정이 이 아들을, 그 의붓아들을 죽였다고 하는 일종의 직접 증거는 없었던 거예요. 다만 여러 정황 증거가 나타났는데, 근데 이 여러 정황 증거라고 하는 것이 꼭 그게 살인의 증거라고 해나, 그러니까 이상하긴 한데 이게 사실 이제 걸리는 거죠. 어쨌든 스모킹 건이 부족한 부분이고,
검찰이 주장한 부분에 조금 의문이 나는 건 이런 거예요. 사건 전날 고유정이 밤 10시에 편의점에 갔다가 차 안에서 깜빡 잠들었대요. 그래서 남편이 경찰에 구조 신고를 했대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 전날 차 안에서 잠들었어요. 그러면 왜 잠들었죠? 무슨 짓을 했길래? 뭐 힘든 짓을 했길래? 플러스 고유정은 원래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지 편한 대로 그냥 차에서 잠들고 막 그래. 그런 사람인가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저 행동은 의미가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얘는 그냥 애가 좀 이상해 갖고 편집에 갔다가 그냥 잠들기도 하고 지들 마음 지 멋대로야. 그럼 이건 무슨 의미가 있죠? 그게 좀 걸려요. 근데 검찰이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고유정이 범행 당일 밤을 새우려고 미리 자둔 거다. 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는 살인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데 하룻밤 밤 잠을 새울 그럴 의지도 없이 살인을 하나? 이 검찰이 이건 좀 아니죠. 그러니까 끼워 맞추기. 그래서 끼워 맞추기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아니냐면 못한 거죠. 그러니까 해석을 하려고 하면 좀 더 합리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건 오히려 자기 발등을 찍는 역할이 돼갖고 좀 이거는 좀 그러니까 그래서 검찰의 이런 이 논고가 기소 논고가 아유 좀 부족한데 고유정이 좀 매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건 맞는데 그 이상한 행동을 평소의 행동 패턴하고 비교하면서 그리고 교과서에 나오고 다른 사례를 대입해 갖고 입증을 하려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소설을 쓰려고 하니까 변호인한테 소설 쓴다고 얘기를 듣죠. 참 그래서 우리나라 형사검사들이 좀 많이 좀 분발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형사부 검사들이 공판 검사들이 뭐 고생은 많이 하지만 참 자, 어쨌든 한번 뭐 어찌 한 번 더 재판을 하니까 때 얘기되는 거 다시 한번 보죠. 김포에서 어제 6일 그러니까 5일 오전 3시 40분이죠. 김포 무슨 동의 한 아파트에서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성 37세, 그의 어머니 62세, 친모 같아요. 그러니까 친정 어머니죠. 그 다음에 아들 8살, 3명이 숨져 있대요. 근데 아마 이거를 다른 건 나타나지 않았는데 아마 번개탄이라든가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부터가 조금 문제예요. 소방당국이 심야 시간이죠. 새벽 시간이라고 할 수도 있고 3시 40분에 3시 한 반쯤 되겠죠. 그때 남편의 이 별거 중이래요. 뭐 가정 불화 때문에 아내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라고 해서 남편이 신고를 했대요. 그래서 현장에 출동했더니 그래서 소방관들이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가서 보니까 그 37세의 어머니 그리고 62세 외할머니죠. 할머니. 그러니까 쓴 유서가 발견됐고 유서에는 삶이 힘들다. 처지비관 내용이 있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는데 수급자는 아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긴급 지원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죽어 있었다. 그래서 극단적 선택으로 본다. 부검을 했다. 근데 저는 그래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뭐 가족이 자기도 아이를 죽이고 자기도 죽는. 근데 남편이 새벽 3시 40분에 그것도 별거 중인 남편이
별거 중인 아내한테 새벽 3시 40분에 연락을 왜 하죠? 연락을 안 받는 게 더 정상 아닌가요? 제가 뭐 잘못했나요? 제가 뭐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아니, 그냥 낮에 안 받아도 안 받을 수 있죠. 별거 중인데. 그렇지 않아요? 별거 중인데. 꼴 보기 싫으니까 안 받는 거죠. 근데 새벽 3시 40분에 스토커입니까? 왜 3시 40분에 전화를 해요? 그리고 3시 40분에 가는 것도 이상하죠. 잠자고 있는데. 아니, 그러면 빨라야 6시 정도? 요즘 5시 반? 6시 정도. 안 받아도 그것도 안 받을 수 있죠. 근데 그거 이상하다고 그거를 신고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건 좀 그런데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이 첫 번째 들었고, 또 하나, 보통 일가족이 이게 이제 아이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그러니까 아이를 죽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는 보통의 경우는 자식은 같이 가지만 자기 부모는 그렇게 같이 안 가요. 그것도 부모가 아주 운신을 못할 정도. 요즘 62세가 무슨 노인입니까? 생각해보세요. 62세, 여러분 62세가 경로당 가면 제일 꼬랩이에요. 무슨 병이 혹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62세 그 어머니, 그 할머니라는 분이 뭐지?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이런 소위 말하는 동반자살 그런 말 안 쓰지만 자녀 살해 후 자살을 보면은 보통의 경우는 자기 부모에 대한 건 그렇게 잘 안 해요. 그리고 그 결정은 자식한테. 그래서 유서가 둘이나 있어요, 유서가. 왜 유서 둘을 쓰죠? 유서는 하나에 쓰죠. 유서는 거의 안 쓰죠. 누구한테? 그 유서를 누구한테 씁니까? 가족이 다 가는데. 생각해보세요. 가족이 다 가는데. 남편한테 씁니까? 이건 뭐 되게 이상한 건데. 제가 이 담당 수사관이라면, 기본적으로 재산관계, 채무관계, 이들의 죽음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사람이 누구인가?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리고 당연히 주변의 CCTV 확인 등등등 이런 걸 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이런 걸 하냐면 자살로 처리되는 잔혹한 살인 사건들이 적지 않아요. 이것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것이 말 그대로 이분들이 진짜 그대 선택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녀를 죽이고 자기가 자살하면 안 되죠. 이건 절대. 그런데 그렇게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에 하나 모르죠. 경찰은, 수사당국은 단 하나의 억울한 일이 없도록 매뉴얼에 따라서 명명하게 밝혀야 돼요. 그게 누구든. 그 책임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죠. 그리고 책임이 없으면 이건 안타까운 그런 선택이다라고 하면 그렇게 결론을 내면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보이는 것만 갖고 결론을 내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이상한 사건 하나, 이게 이상한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글쎄요. 머니투데이에서 투자 사기 당한 주부의 분노. 혼자서 550억 다단계 일당을 잡았다라고 돼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이 지난달 22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불법 금융 피해 예방활동 감사장을 받았어요. 59세의 주부예요. 울분을 토한 거예요. 왜 울분을 토했냐면 이 사람이 그 어떤 사기단한테 다단계 코인 사기를 당했어요. 7천만 원을 쏘였다가 날린 거죠. 근데 1년 5개월 동안 이 사람이 혼자 증거를 찾아다니면서 변호사 도움 없이 증거를 무려 A4 용지 2,000장을 증거를 모아갖고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처벌을 받게 형사 사건을 고소를 한 거죠. 다단계 투자 사기죠. 그럼 이거 과정은 그래요. 그러니까 지인한테 투자 권유를 받아서 그게 2018년 7월이에요.
동네 지인의 소개로 뭐 이런 어떤 이게 뭐지 주식 무슨 워런트 증권 자동매매 프로그램이라고 해갖고 매월 매주 10% 이자 주겠다. 뭐 정확히 사기죠. 그런데 그래서 어쨌든 이것저것 넣어서 7천만 원 투자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사기인 걸 알고 이자가 안 들어오니까 근데 이 사기꾼들이 이자를 차일피일 미루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상하죠. 그래서 사무실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기다려봐라. 주겠다. 저쪽 가봐라. 주겠다. 계속 그래. 끈질기게 이제 어떤 부서장이랑 부회장이란 놈이 내가 이렇게 각서를 써주고 주겠다. 이렇게 해서 투자자들한테 이렇게 소문이 나니까 그 사기꾼단이 2018년 10월쯤 비상대책위원 소집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도망가려고 하는 중에 어떻게 알았는지 이분이 그 녹취 파일을 입수해갖고 이제 고소를 준비하게 된 거죠. 근데 고소하려고 보려고 그러니까 뭐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서울 동부지검에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았어요. 그래서 피해자들 쫓아다니면 28명한테 계약서, 입금 내역서 다 받아서 고소장을 작성했고 그래서 고소장을 지난해 2월 저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사기단이 재판에 넘어가는 데는 10월에 걸려갖고 그래서 결국은 작년 11월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기소해서 작년 12월에 첫 공판이 열렸어요. 이게 뭐 하는 거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어떤 주부가 이게 누가 봐도 사기예요. 사기를 당했어. 그러면 이 사람이 바로 가서 경찰에 이런 신고를 하죠. 근데 왜 안 했을까요?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겠죠. 이런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이 제대로 수사해 주나요? 만약에 제대로 수사를 해줬다고 하면 이 아줌마가 그냥 자기가 쫓아다니면서 증거를 자기 발로 하진 않았겠죠. 이게 형사사건이에요. 그리고 딱 봐도 알잖아요. 이건 진짜 사기 조직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어떤 경찰서에서는 일종의 핑퐁 게임을 하는 거죠. 7천만 원 투자했고 아줌마도 잘못 있네 해갖고 실제로 이제 얼마 정도 이자를 받았으니까 일종의 사인 간의 거래? 이런 식으로 하게 해서 미적. 그러니까 제대로 수사 안 해주니까 아니야 이게 사기꾼 맞아라고 해서 자기가 쫓아다니면서 그걸 입증하려고 증거를 가지고 피해자 진술 받고 막 녹취 파일 파갖고 경찰이 어쨌든 이제 없으려고 이게 좀 큰 것 같다라고 해서 수사를 하는데 그때 이제는 이제 얘들이 눈치채고 다 빼돌리고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소환을 했는데 도망가고 그래서 또 뭐 한 10개월 걸렸어. 지금 이게 뭡니까? 이 사람들, 이 피해자들 원금 거의 못 찾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초기에 아니라 하더라도 2월 달쯤에 작년 2월 달쯤에 이 아줌마가 사건 서류를 다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와서 했을 때 경찰에 이것을 대규모화된 사기단으로 인식해서 관련된 계좌를 동결하고 범죄 수익을 동결할 수 있는 사전적 조치를 취했다고 하면 이 피해자들의 상당수는 피해를 보전했을 거예요. 지금 이건 형사사건으로 처벌은 해도 원금이 없으니까 추징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거는 전문적으로 다중사기에 대한 전문 부서가 있어야 된다.
이거를 그냥 일반 개인과 개인 간의 돈 거래, 채권 채무 사기 정도로 처리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없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여러 경찰서 다 이렇게 돌아다니. 그러니까 이제 결과는 이렇게 얼마나 참혹합니까? 전체가 550억이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땀 흘린 거.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 누가 사기 당하래? 아닙니다. 이런 사기는요,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기 전문 조직을 미리 탐지하고 검거해내는 것이 우리 경찰의 주요 업무가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다중사기에 대한 전문적인 어떤 접근보다는 일종의 범죄가 발생한 다음에 사후에 뭘 하려고 해요. 오죽했으면 미국 같은 경우, 제가 미국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은 연방수사국 같은 데서 이런 전문적인 형태의 조직범죄로 다뤄요. 애초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일선 개개 경찰서에서 수사하지 않고 우리 말로 되면 국가광역수사대에서 접근.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단위가 이게 몇백억, 몇천억짜리인데 이걸 어떻게 일개 경찰서에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심각한 다중사기 수사 시스템에 결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조작 사기도 제대로 못해, 다중사기도 제대로 못해. 제대로 못한다는 게 핵인 해죠. 근데 나중에 다 터지고 돈 다 처발라 도망가고 나서 피라미드만 잡고 머리대가리들은 어디 가서 있는지도 모르고 다 끝나고. 이게 참 답답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 얘기를 잠깐 하려고 했었어요. 물론 이 얘기 듣고 경찰분들이 저를 욕하실 수도 있어요. 욕해도 어쩔 수 없어요. 왜? 우리의 경찰 시스템, 수사 시스템은 피해자 중심으로 가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연쇄살인 뭐 하나 잡는 거 그거 몇 년에 하나 있을까 말까예요. 근데 우리 주변에 사기범, 그리고 이 사기범들의 사기 조직단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우리 민생을 피를 촉촉 빠는 거머리 같은 존재들이 얼마나, 걔네들을 잡는 게 더 중심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경찰은 거기에 얼마나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까? 그걸 좀 문제 제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